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 저희가 계속 사회적인 감시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기자 생활도 조금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은데 기자 사회에서도 그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성범죄,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윤희경 기자님께서 더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예. 아시다시피 좀 언론계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도 하고 실제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기자 수가 많기도 하고 특히 이런 위에 있는 좀 임원이나 부장급, 부국장급은 거의 다 남성이고 또 그래서 수직 관계나 상하 관계가 공고해서 좀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는 이런 성폭력 사례들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올해 보도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언론계에서는 꽤 파장이 컸었던 사례들인데 그 국회랑 대통령실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본인의 그런 여성 기자 동료랑 또 정치인,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을 한 그런 카카오톡 대화방이 확인이 돼서 그걸 저희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이었고 남성 피해 사례자도 있었고 또 공분을 샀던 거는 그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언론사들이 모인 그 협회에서 여성 회원들을 대상으로 풋살 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기자들이 참가하는 풋살 대회인데 그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이제 그 신체를 묘사하면서 성희롱을 한 게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풋살 대회를 참가하는 그런 여성 기자들도 성명을 내기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랑 국정원 직원이 본인들이 친분 있는 여성 기자들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있던 여성 기자들의 사진이나 이런 걸 공유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그 사실도 곧 바로 뒤이어서 밝혀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 한 여름, 가을 이때쯤에는 좀 언론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됐었던 시기였고 또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17년이나 2019년에도 저희가 보도했던 그런 성희롱 되게 유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그때는 좀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보도가 된 직후에 바로 해고를 당한 기자도 있었고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 뭐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내렸던 그런 회사도 있었고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해임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좀 언론계 내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보여줬던 사건들이었고 또 언론계가 젠더 무감성 또 저널리즘 윤리가 막상 기자들이 이런 윤리가 부재하다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 기자 합성방이라는 곳이 생겨서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몰랐어, 저.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들을 우리가 보복성으로 합성하겠다. 그런 합성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기자가 들어가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보도를 거기서 이제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 뭐 기사 내기만 해봐라 합성러 그러니까 합성 가능한 사람 모집해서 기사 낸 기자랑 뉴스 앵커 다 딥페이크 해버리고 싶다.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쓴다. 이런 발언들이 그 합성방에서 나왔고 거기서는 또 특정 언론사명이랑 특정 기자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고 또 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 기자의 명함이 거기 돌아다녔어요? 네,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성 기자로서 그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여성 기자 사진이 실제 그 방에 올라와서 조롱이 이어지더니 실제 그 성착취, 그러니까 성범죄 사진이 생성이 돼서 올라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미디어 오늘에서 기자들이 이런 합성방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여성 기자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코멘트도 따서 보도를 했었는데 당장 저부터도 원래 기자들은 네이버 페이지에 이름을 치면 있죠. 네,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뭔가 회사 측에서도 그런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걸 권장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저도 이때 내렸었고 바로 아무래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렸었고 SNS 이런 데서도 내 얼굴이 드러날까 봐 카카오톡이나 왜냐면 저희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번호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도 내리고 또 방송 기자 같은 경우는 보도 영상에 얼굴이 근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런 취재 기자도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얼굴이 노출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처벌이나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처벌이요? 네네, 그냥. 그 기자 합성방 처벌에 대해서는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언론사 내부에서 좀 이 구성원들 피해 사실 혹시 있는 사람은 회사 측에 얘기를 해달라 그런 공지가 있었던 언론사가 있었고 그래서 좀 기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기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왜냐면 우리는 일하다가 피해자가 된 거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절실하고 또 보호 조치나 지원 체계가 있으면 명확하게 기자들한테 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는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재밌나? 이 새끼들 진짜.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딥페이크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여성 기자들에 대한 그런 폭력은 굉장히 만연하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젠더 관련 기사를 쓴 맞아요. 기자가 타겟으로. 맞아요. 우리 되게 고정관념인데 여자 이름이야. 그러면 엄청난 그런 성적인 그런 게 이메일로 바로 가고 그랬었고 지금 맞아요. 이메일을 안 붙이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기자 옆에 이메일 꼭 들어가도록 기자가 이제 기사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그래서 되게 했던 게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지인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데 여자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그런 뭐야 메일을 네, 받고 많이 받았다고 들었었어요. 어쨌든 그 약간 협박성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게 폭력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인지하고도 하는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잡아들일지 잡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텔레그램에서 이제 좀 협조를 하겠죠. 협조를 아까 좀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그 성범죄나 이런 게 발생하고 그러면은 좀 언론이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되게 자극적으로 다루고 피해자 보호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언론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현장에서 볼 때 언론사들이 젠더 감수성 이게 어느 정도로 좀 낮은지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제가 20대고 네. 20대 여성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아직 언론사의 그런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회가 바뀌면서 젠더 감수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거의 모든 언론사 다 비슷한 문제라고 보이고 젠더뿐만 아니라 이런 좀 비주류로 취급되는 이슈들 있잖아요. 소수자 이슈들 있잖아요. 약간 기후 위기나 노동 문제, 뭐 비정규직 문제, 아니면 뭐 어린이 청소년 문제, 장애, 비수도권 지역, 동물, 식물권 요새는 이런 것도 많이 다뤄지는데 다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런 주제들은 기자들이 발제부터 힘든 경향이 되게 많아요. 기자들이 이제 출근을 하면 아침에
내가 오늘 어떤 거를 취재를 해보겠다, 몇 시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런 아침 발제를 하거든요. 그 데스크들한테. 근데 이런 소위 비주류로 취급되는, 그리고 데스크들이 잘 모르는 주제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주제를 발제를 하면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제부터 진이 빠지는. 내가 왜 이게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사인지 설명을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더 안 하게 될 기자들도 것 많고. 같아요. 발제 자체를. 네, 그래서 좀 꺼려 하고 싶은데 꺼리게 되는. 그냥 그게 되게 감정 노동. 그거 자체가 힘드니까. 네. 그런 것도 심하다고 알고 있고 또 그러니까 주류라고 여기는 주제는 뭐냐 하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뭐 정치 기사, 검찰 기사, 법원 기사, 경제 기사 이런 게 뭐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게 되게 주류로 여겨지고 이걸 쓰는 기자가 그 언론사 내부에서 주류로 또 여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 문제는 좀 아무래도 여성 기자 좀 더 이해가 있고 관심이 있는 기자가 있으면 그 기자한테 너가 써라 이렇게 떠밀려지는 경향이 있고 뭔가 본인들은 안전하고 싶어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썼다가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럼 또 비판을 받을 테니까 그냥 처음부터 알고 있는 너가 써라. 근데 이게 근데 몰라. 여자라고 잘 안다는 맞아요. 것은 착각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음. 여성 기자라고 잘 쓰고 관심이 맞아.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를 저는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었고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안 쓴다면 기자적인 자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기자는 모르는 모르는 것도 것을 써야 취재하고 되는데.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쓰는 게 기자의 업이라고 한다면 난 내가 잘 모르는 주제니까 아는 너가 써라라고 하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른 주제면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젠더라서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난 뭐 여자도 아닌데 공부해서 뭐 이런 걸까요? 어쨌든. 그래서 여성 기자들이 더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기사를 썼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떠맡기게 되는데 결국 책임져야 되는 걸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뭐 이게 뭐 비단 뭐 기자분들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 젠더 이슈를 주로 여성들이 좀 담당하거나 떠안게 되는 그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고 뭐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그래서 젠더 문제는 우리 뭐 주요한 의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젠더 문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젠더 문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 문제도 그렇고 인권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요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바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우리 바꾸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꾸려고 물론 하고 있는 건데 네. 바꿔야죠.